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죠. 이종근 실장님, 강성필 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정치권은요. 슈퍼위크를 맞았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그리고 내일은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예고죠. 그리고 모레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글피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 정치권 요동칠 텐데 그것부터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슈퍼위크라고 하는 첫날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죠. 오후 1시에 나오나요, 결과?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10시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비대위 설치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에 관련해서 이제 ARS 투표를 실시를 하고요. 이 결과가 오후 1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 3시경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총 15명인데 한동훈 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장 이렇게 빼면 12명을 임명할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공식적인 지금 제안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셔야 그다음에 이제 아마 위원들을 선정하시는 전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하마평이 언론에 마구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에 하나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수락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말 할지 궁금해지는데 한동훈 장관 일단은 비대위원장으로 표현하자면 연휴 내내 이번에 인선 고민하면서 전화기도 꺼놨다고 하더라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될 정도인데 일단은 비대위원회 이수정 교수가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네요. 비대위원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에요. 네, 오늘 아침까지 사실 언론에 비대위원 하마평이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한동훈 장관 취재가 안 돼요. 예, 취재가 안 되고 정치부 기자들이 정말 원만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전화기까지 꺼졌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측근 정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부터 전화를 걸어서 받은 사람이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측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의 심중을 나가 알고 있다. 어떤 거를 가정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측근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사실상 무슨 핵관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핵관이라고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건 바로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 측근으로 통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그 추측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은 사실 각 정파들이 자기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꽂아넣으려고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해요. 네. 공관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천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자들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사람도 전화 안 받고 있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고 이수정 교수는 사실상 어떤 그 방송국에서 속보로 이수정 내정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전혀 아무한테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교수가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거절 의사를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은밀한 소통법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같은 9위학번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인데 굉장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국회 활동, 상임위 활동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술도 안 하잖아요.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저도 술을 못 안 드세요?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조정원 의원도 비대위원에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보면 되게 뭐 보안에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검사 시절 이게 뵌 것 같은데 휴대전화, 이 아이폰을 쓰는 것 같은데 비번이 24자리를 걸어놨다고요. 그 텔레그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시그널이라는 저는 어플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걸로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녹음이 안 되게끔. 네. 양선필 대변인 이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이런 소통법, 뭐 보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검사였지 않습니까? 수사는 기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정신, 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보안 그 번호를 24자리로 했어도 평소에 그냥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을 해서 열기 때문에 이것이 뭐 24자리는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이 풀기 어렵다는 거고요. 한간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네. 소통을 이렇게 안 하려고 막아놔도 네, 네. 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보안 의식이 너무나도 이제 폐쇄적으로 가버리면 어떤 당내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이 되면 또 정치인에 맞는 태도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86세대에 맞춰서 이른바 이제 97세대, 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뭐 또 중수청이라고도 합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 이렇게 비대위원들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올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50인데 73년생. 예, 역대로 보니까 역대 비원장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에 최소더라고요. 뭐 60세, 64세, 61대, 뭐 69세, 71대, 81세도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예. 임명진 위원장이 71살이셨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81살로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언론에서 뭐 97을 할 거다, 뭐 젊은 세대를 할 거다 이건 언론의 어떤 좀 추측성 보도일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사실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좀 꼰대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좀 멸칭을 하지만 그런 특성이 좀 자기 목소리만 내고 남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경청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젊더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젊더라도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연배가 좀 있더라도 굉장히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역시 그 생물학적 나이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또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걸 많이 이제 여권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네. 이제 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 신인으로서요 당장 마주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산적한데 자 슈퍼위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슈퍼위크의 두 번째입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 여기 대응을 어떻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것이냐, 해법을 찾을 거냐 여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해법을 찾을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흘러가게 냅두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뭐 제 피셜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의 이야기로 저는 추측을 하려고 해요. 한동훈 장관이 늘 강조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법의 보편성.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다 평등해야 된다. 누구한테나 사실은 이 적용이 돼야 된다. 네. 근데 법의 보편성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특정인만을 위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어허.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다 적용이 돼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누구나 다 사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면 특검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라서 안 받느냐 이 얘기를 듣거든요. 네. 그런데 법의 보편성 중에 이런 이야기, 즉 특정인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건 법의 보편성에 위배되거든요. 지금 이 특검법의 문제가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 특정인을 특정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네. 들자면 이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 이 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이 피의 사실 공표, 매일같이 피의 사실 공표하는데 민주당 쪽 사람을 특검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특검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이를테면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특검법이 지금처럼 문제가 안 된 건 뭐냐면 첫 번째 특검을 최소한 각 당이 네. 중지를 모아서 아니면 변협회장의 추천 이런 식의 객관적인 어떤 지표.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됐든 다 받아들일 수가 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거예요. 이 법은 악법이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새로운 특검법을 내자. 특검 받아줬다. 그런데 수정안 내자. 수정안을 내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독소사항 매일같이 피의 사실 공표한다거나 혹은 범위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특검을 임명하는데 특정 정당만 한다거나 이 세 가지를 고치면 수정법안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서필 부대변인 지금 뭐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못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원한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특검의 시기를 수정해서 총선 이후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가당치도 않다. 아니 4월 달에 발의됐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그때는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을 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어쨌든 그때도 총선 전이니까 그런 거 네, 아닌가요? 여론이 또 안 좋아지니까 그런 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수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가 특검에 대해서 야당의 추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그 특검을 맡긴다는 게 이게 가당치 나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궁금증이 풀어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매일 브리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생중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중계와 브리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브리핑을 해왔던 거는 네. 역대 특검에서 있어왔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총선 후에 이제 추진 같은 조건부 수용도 어제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당정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한 지명자, 한 비대위원장하고 교감을 나눈 건지 그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는 사실은 막역하기도 하고 서로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신뢰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반대할 말은 반대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대 이런 게 지금 우리 당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두둔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한 지명자, 한 비대위원장이 묘수를 찾았을지 뭐 아닌 건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묘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답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것들 해답들이 매우 쉬웠습니다.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죠.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간단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될 건데 지금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5천만의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묘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배신자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건 충언으로,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일단은 이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기류가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어떤 운신의 폭을 좀 좁혀놓고 좀 제한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법이다. 이건 악법이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악법을 총선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는 악법이 통과가 되고 악법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당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남아버리면 이 선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특검을 어떤 정권의 어떤 특검도 합의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변협 등 아예 법조계에 의해 객관적인 단체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번 특검은 전혀 달라요. 특정 정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민주당이 만약에 저 정권 잡았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 당만 특검하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하게 되면 봐라 너네 당은 그렇게 선례를 했으므로 우리 당도 하겠다. 이게 정치 보복이거든요. 진짜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의 안정성, 법의 보편성 이런 말이 법의 정신의 3대 정신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서 하더라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그 총선 이후로도 안 받겠다라는 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악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다만 그 독소 조항을 없애서 협상을 한다거나 이건 또 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또 다른 이제 난제가 있는데 바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문제입니다. 장가희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 예고했던 날이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7일에 탈당하겠다 수차례 얘기를 했었죠. 이거 내일인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때 여권을 결집하는 효과가 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나 이 중도층의 민심을 공략을 하려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직접 민주당 인사 몇몇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에다가 이준석 대표까지 합쳐지게 되면 두 사람의 시너지가 좀 커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의식이 된다. 사실상 막강한 조합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가 이미 등판을 이제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면서 굳이 이 전 대표와 연대를 추구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엇갈리네요. 여기에다가 이 천하용인의 한 축이었죠. 용을 담당했던 이 김용태 전 최고도 이준석 전 대표와 이별을 얘기를 했고 선언을 했고 당에 남겠다고 한 만큼 이 전 대표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됐나요? 한번 듣고 올까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건다면 그런 걸 좀 고치기 위해서 당내 좀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당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연대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나가야 될 하나하나의 행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특별하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기와 순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 실장님, 저는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보통 이런 사안 있을 때마다 네. SNS에 바로바로 적지 않습니까? 입장을 네. 논평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지금 얘기가.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은밀하게 네네. 연락을 했거나 네네. 아니면 사실 오늘 이후라면 내일 탈당이고 오늘 취임이니까 사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혹시 만났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우선순위잖아요. 자기 정치에 처음 해보고 처음 입성을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화합이다. 그보다 더 급한 문제 많아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실 당은 굉장히 걱정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와 관련돼서 당에 어떤 안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안정적인 어떤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내에 찬반이 다 있거든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로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부딪혀야 되고 이런 충돌 이슈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닐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사람이 보완제여야지 연대가 가능합니다. 네. 서로 약간씩 다른 어떤 지지자를 갖고 있다거나 이념이 다르다거나 그래야 손을 잡으면 양쪽이 시너지가 돼요. 한데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의 성격이 좀 강하다. 둘 다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젊은 세대이고 언변이 좋고 남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되다 보니까 주로 어머니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워너비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손잡는 게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체제이기 때문에 네. 보완제의 성격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대변인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잡을까요? 이준석 대표를 전 대표를. 아니 이준석 대표는 헌정사상 진짜 최연소 그 여당의 당수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그리고 보궐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이끈 엄청난 정치 인재예요. 네. 국힘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잡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났는데 만난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역시나 변화의 그 기류를 느끼지 못했다, 공허했다라고 해버리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마이너스거든요. 아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답게 쿨하게 누가 정말 보수의 적자인지 한번 실력으로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 그리고 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큰 바다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쿨하게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맞는 선택이고 더불어서 전략적으로는 그 유승민 전 의원 정도를 네. 국민의힘 테두리 안으로 묶어넣는 것이 어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종근 실장님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긴 게 국민의힘이 이제 네. 위기 상황이고 혁신과 개혁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정치적 빚이 누구한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난 빚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강도 인적 쇄신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거의 자신이 밀어붙인 때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전군표 새 국세청장을 구속시키려고 했을 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굉장히 말렸어요. 말렸다기보단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직을 걸고 그것을 관철시켰거든요. 이번 그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국민의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정의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그런 입장으로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그런 정의감, 네. 거기에 맞춘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득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하고 있는 어떤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칼을 들이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죠. 당대표 권한을 맡았던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품어야 되냐 얘기했더니 오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이 완료되면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품을지 상의해 보겠다라고 방금 그런 말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짚어드렸고요. 다음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